네, 우리 유 변호사님 메일 다 적으셨죠? 제가 잠시 후에 지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공태용 변호사라고 합니다. 1월부터 상법 강의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선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변호사들은 어떤 유형의 변호사가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좋겠다, 꿈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법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저는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지금 이제 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 1위. 그죠? 로클럽 검사. 그죠? 이건 뭐 부동의 1일 겁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싶어 하세요.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로클럽 과정을 거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형 로펌.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죠. 예. 대형 로펌에 취업하면 좋은 게 뭐냐면 대형 로펌이 아닌 로펌에서 다룰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사법이라든지 또 특별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건들이 신문에 나.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져요. 야, 이거 내가 한 건데. 이제 그런 이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흔히 이제 로망이 있잖아요. 대형 로펌 변호사 그러면 이제 멋지게 수트 입고 또 회의도 하면서 계약서도 만들고 회의 서로 토론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광장에서 일하다 나왔고, 우리 유 변호사님도 광장에서 일하다 나왔는데, 일하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또 그 조직에서 또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겠죠. 예.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도 좀 많이 들어가시죠. 공무원들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때 가질 수 있는 직급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아무래도 훨씬 유리한 조건과 지위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적인 강도나 자기의 어떤 삶을 매니징하는 데는 훨씬 이제 수월하겠죠. 이런 대형 로펌에서 있는 경우나 판사님 하시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데 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낮다. 그래서 많이들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교수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법대 교수 하려고 그러면 뭐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실무 위주로 로스쿨이 돌아가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이 되시고 석사학위 공부하시면 많은 이제 로스쿨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고 나는 그게 더 즐겁다라고 하면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와 공익활동을 위한 길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런 주로 공공활동이죠. 그죠? 내가 뭐 정치에 대한 꿈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사회활동, 공익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예, 이런 데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논리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가는 이제 길이 뭐냐?
현실이긴 한데 중소로펌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거겠죠. 그죠?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이 영역일 거예요. 중소규모의 로펌에 취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혹은 나중에 준비해서 개업을 하는 경우.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광장에 들어가서 4년 한 다음에 중소로펌의 파트너로 한 2, 3년 근무한 다음에 제가 개업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제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사무실에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근데 요즘 이제 변호사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변호사 시장이 다 어렵고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연수 받을 사무실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시장은 어렵고 아주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하면 실제로 변호사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현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변호사님들이 개업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좀 우스운 얘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노력한 결과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변호사들은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면 자기가 노력한 이상의 대우를 받고 그 이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의 문들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지금 사회가 열려가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 개인 변호사라든지 뭐 중소로펌 이런 데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개척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를 준비하고 개척을 해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꿈, 변호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변호사를 할 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1번, 여러 번 얘기 나온 건데요. 듣기. 의뢰인이 왔어요. 뭐 회사에 자문을 해요. 회사에서 자문에 대한 질의가 왔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얻고자 하는 답이 뭔지, 묻는 게 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 변호사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들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이 얻고자 하는 답이 이건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회의를 하면 의뢰인들이 와서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쫙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는 저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한 20분 하고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한 1분 하고 저 얘기는 정말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중간에 자르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한 20, 30분 듣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 알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에게 궁금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더 생각하죠. 그걸 들은 다음에 분석하고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법리를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리를 검토해야 되는데 법리를 검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련되는 법규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소, 형소, 행정법 이렇게 공부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면 그 법들보다 아주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법. 이런 법들 중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가 있냐. 법규를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사안하고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회사도 자문을 할 때 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개 회사의 로펌에 물어봅니다. 법률 지를 다 받아요. 뭐 제가 용인시도 제가 자문하고 있는데 그 법률 의견서를 드리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세요. 아,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제가 근거를 들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논거에 이 판례가 있습니까? 이 법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법과 이 판례에 의하면 이 사안은 재판으로 갔을 때도 이런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안 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변호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변호사님 이 판례하고 이 법규에 봤을 때 변호사님 주신 의견이 좀 어떤가요? 했을 때 저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법규와 판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결론 도출입니다. 답을 줘야겠죠. 그죠? 의뢰인이 원하는 답이 뭔지, 내가 소송을 해도 되는지, 소송을 하면 얼마나 승산이 있는지, 이 사안에서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는지, 행정기관이면 이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되는지, 혹은 취소해줘도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질문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봐요. 그리고 어지간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모든 인터넷 사이트 지식백과 이런 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변호사한테 안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틀린다라고 하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변호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그런 네이버나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맞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틀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모르는 거, 안 나온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거를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험은, 변호사 시험은 다 책에 있는 거, 판례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시험 문제 풀 때 몰라도 책 펴놓고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만나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을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에 있는 법무팀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인터넷 검색하고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들어가서 다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돈을 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 직원이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에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법리 검토와 결론입니다. 답이 없는 사안에서 법규와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이에요. 이제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변호사 시험은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라이센스를 주는 시험이죠. 자, 이거 보시면 변호사 시험이 사례형하고 똑같죠? 사례형이 사례입니다. 사례. 사안이에요. 사례형 문제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사실관계를 줍니다. 사실관계. 그럼 시험을 잘 보려면 적어도 이제 사례형을 잘 보려면 듣기 잘 봐야 되겠죠. 이 사안에서 묻는 게 뭔지 사실관계가 어떤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법규 판례인데 우리 법규는 쉬워요. 법규는 다 있는 거야. 그죠? 상법, 민법, 형법 다 있는 거예요. 자, 법규에 대신 뭐가 들어가느냐? 학설. 그죠? 학설이 들어갑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은 논문이나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잖아요. 그죠? 학설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학설은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오히려 판례가 중요하겠죠. 판례가 어떻다? 선택형 같은 경우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 도출. 사례형에서는 이 결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한두 가지 논거를 대고 답을 내면 되죠.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변호사로 나와서 실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다 작용이 하는 논리고요. 의견서를 써도 다 이런 논리로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예비수나 중요하다, 뭐 법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상법 강의하기로 이제 우리 윤동환 선생님하고 이용배 선생님이 저한테 올해 초에 상법에 관한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제 준비생들이 상법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상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법도 어려운데 상법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그 우리 윤동환 선생님 얘기하실 때 민법은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민법은 정말 어려운 과목 맞아요. 형법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에 형법 총론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형법 총론 책을 10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게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법은 민법하고 형법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법은 그리고 유기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하겠지만 민법에 비해서 상법은 정말 조각 돼 있는 거예요. 상법은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쟁점들이 연결돼서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고 뒤에 걸 알아야 앞에 거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의 상법 출제 경향을 제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부적인 거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래야만 상법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문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다행인 거예요. 상법의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핵심적인 문제들 중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법도 좀 깊게 들어가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법의 출제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법의 공부가 분량이 많고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사를 설립해요. 회사 설립한다고 합시다. 상법의 회사 설립 절차 쫙 나옵니다. 일반 회사가 어떤 A라는 회사가 다른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 설립 절차를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법무팀의 직원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직원이 상법에 대해서 다 알까요? 민법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도 다 해요. 왜냐? 상법은 그만큼 실무적인 과목이에요. 법 이론이나 법 논리나 어떤 유기적인 전체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쟁점마다 절차와 테마와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회사의 담당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무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회사법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대 모르는 게 뭐냐? 민법.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대리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요. 무권 대리의 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표현 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표현 대리, 무권 대리를 쓸 일이 있겠습니까? 회사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우리 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회사법과 관련되는 거는 변호사를 하는데 회사법을 모른다, 상법을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회사와 관련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상거래인데, 그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소송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상대방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피고인데 상대방이 원고예요. 저는 알아요. 아, 이거 회사법 정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못 이기는데. 그런데 회사법을 안 건드리고 민법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론주의잖아요. 그죠? 변론주의라는 게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 민사소송에 주장하는 내용만 법원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상법적 이슈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제가 져요. 우리 쪽이.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찾아내야죠. 변호사가. 근데 그걸 못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승소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 정도로 상법이 실제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실제로 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민법을 토대로 특별법이라 그러는 상법이. 그래서 상법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민법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상법을 푸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상법에서 시간을 줄여놔야 민사법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되죠.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민사법 문제 풀다가 이거 어떻게 풀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시간 없는데 상법으로 가니까 상법은 더 이제 뭐 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상법도 망치고 앞에 민법도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한 과목을 확실하게 딱 정리해 놓으면 이거 먼저 딱 풀고 나면 푸근한 마음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앞에 민법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법은 그렇게 민법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단기간에 정리가 더더군다나 쉽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는 범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은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니다. 그리고 상법은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절차예요. 상법에서 말하는 요건은 민법에서 말하는 요건과 많이 다릅니다. 상법에서 말하는 요건은 대부분 절차적인 것들이에요. 절차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 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 통지를 했느냐, 이사회 결의 절차가 적법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무권대리의 경우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런 민법에서처럼 복잡한 요건론을 따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뭐 대형 로펌이다라고 한다면 상법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민사법에 좀 더 민법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핵심을 내가 잡고 가야 다른 부분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법과 민법을 묶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상법을 정리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민법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고요. 이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제 우리 윤동환 선생님하고 이용배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좀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선생님은 지금 강의 중이시고, 또 이용배 선생님 오늘 로스쿨 또 강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상담을 하시면 또 저는 변호사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메일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메일 남기진 않고 우리 윤동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에 제가 또 상법 기본 강의하고 예비순환 강의를 합니다. 현장 강의는 무료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강의하는 거라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무료로 강의하니까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